안녕하세요. 협동조합 결산 및 회계기초 강의를 맡게 된 한길회계법인 박지현 회계사입니다. 결산 경험이 충분하시거나 회계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PPT 장표만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결산 및 회계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협동조합 회계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결산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동조합 회계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원리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 복식부기 등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회계 원리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지출 관리인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있거나 자금 지출이 있을 경우 각각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신 후 결제를 득하고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의 내부 문서로 관리하게 됩니다. 수입결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수입 제2019-05-001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2019년 5월 달에 첫 번째로 발생한 수입결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결의일자와 지출결의일자를 적는데 일반적으로는 결의일자와 자금 집행일자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 결의일과 자금 집행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 결의서, 지출 결의서를 보시면 수입처, 내역, 금액, 비고 이런 양식으로 적게 되어 있고 상세하게 적어 놓아야 나중에 찾아보실 때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적 증빙을 뒤에 첨부해 놓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고 거래가 매우 빈번하다면 매일매일 작성하셔야겠지만 빈번하지 않다면 일주일 단위 혹은 보름 단위로 끊어서 작성을 하셔서 문서를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약 정리해 놓으셔야 월결산, 분기결산, 연결산을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증빙은 없고 단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의서를 요약한 수입 지출 내역서 작성하기 중에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일자, 항목1, 항목2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수입일자는 나중에 통장을 통해서 알아보기 쉽게 수입일자 순서대로 입금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엑셀로 다운받으셔서 입금액 내역에다가 이와 같이 항목 1, 항목 2를 더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 일자별로 주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시는 게 나중에 협동조합의 주사업 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 1, 기타 사업 2, 기타 사업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한 항목 2에서는 주사업 및 기타 사업 중 수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조합의 특성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목 1, 항목 2 외에 항목 3, 항목 4, 항목 5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관리를 원하시거나 수입 내역이 복잡하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항목을 두어서 좀 더 자세하게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보실 때 수월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입내역서의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외의 관리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 증빙, 관련 통장에는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입금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 내용은 향후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입금액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입금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수의 불특정 소비자로부터 입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통일하여 기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금 증빙에는 세법에서 정한 증빙 서류가 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빙 자료는 생략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회비를 받으신 경우엔 그냥 증빙이 없으므로 회비라고 기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증빙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즉 종이겠죠.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혹은 입금증은 법적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3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해 주긴 하지만 적격 증빙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 혹은 지출 시 세법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통장은 입금된 협동조합의 통장 끝 세 자리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된 자료에는 138 우체국 735-6과 같이 되어 있는데, 가령 하나은행에 통장이 2개 있으면 하나은행 통장 138 그리고 하나은행 통장 735-6으로 기재하고, 우체국 통장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번호 표시하지 않고 우체국으로 기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입 내역서는 조합의 성격에 맞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더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축약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게 가장 축약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보단 거래 정보나 양이 많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관리 항목을 기입하시는 게 관리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출 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서도 수입 내역서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출일자 항목 1, 항목 2, 항목 3 이렇게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의 경우에는 좀 더 수입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목 3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항목 1에는 주사업, 기타사업 여부 혹은 공통비 여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항목 2에는 각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주사업에도 학교 지원 사업비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사업에는 교육 수업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3에는 이 지출 내용을 동일한 항목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주사업의 학교 지원 사업비인데 보드게임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셨으면 항목 3에 상품이라 적어주시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안동 진로체험 출장 직원 식대 식사비가 나갔으면 항목 3에 복리후생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항목 3가 결국엔 결산보고서의 계정 과목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출 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일자 항목 1, 항목 2, 항목 3, 그리고 세부 내용, 지출 내역, 지출 금액, 지출처, 관련 증빙, 관련 통장, 이와 같이 수입 내역서와 유사합니다. 다만 지출 쪽은 관련 증빙의 수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정한 법적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사용하신 비용이 불인정됩니다. 즉 비용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쪽은 법적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주시고, 그 증빙을 어떤 증빙을 수취하셨는지 내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출 증빙의 경우 수익과 달리 종이 세금 계산서나 종이 계산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저희가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전자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매입 쪽에서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전자 이외에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증빙란에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결의서, 지출결의서, 그리고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 외에 참고 항목으로 통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지 예시로 그려보았습니다. 현금은 거의 안 쓰시기 때문에 현금 보유액은 일일 10만원 이하로 최저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다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입금 통장은 출자금 통장, 조합비 통장, 매출 통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 출자금이나 조합비가 적으시면은 출자금 통장과 조합비 통장은 하나로 합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통장은 주사업, 기타 사업 수입이 많으시면 주사업 하나, 기타 사업 수입 하나 이렇게 별도로 나누셔도 되고 그 빈도가 많지 않다면 그냥 매출 통장 하나로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 통장은 따로 또 관리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가령 사업비는 조합 활동비 통장, 그리고 주로 매입하는 때 쓰는 거는 주요 매입 통장, 그리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는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하셔도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빈도수가 적지 않다면, 많지 않다면 그냥 매입 통장 하나로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매출 통장이랑 매입 통장이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하실 때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협동조합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사무실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조합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자체 기장, 여직원분이나 격리직원이 있으셔서 자체 기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읽기 위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법정 적립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결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경우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하는 일과 협동조합이 하셔야 되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말 그대로 세무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세금, 급여, 기타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원천세 혹은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일용직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드리고,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4대 보험료,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법인세, 그리고 개인 소득세, 보통 직원은 이제 연말정산이 되겠죠.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신고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분이 변동됐으면 이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또 신고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협동조합에서 작성해 주신 앞서 말씀드린 수입 지출 내역성 등을 검토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도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서 궁금해하시는 거래 기록 방법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적격 증빙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도 역시 세무대리인이 상담해 드립니다. 혹은 더 원하시면 개정 세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면 이에 대해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요. 또한 세법 해석이라든지 절세 방안을 문의하시면 이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장 대행의 상담은 사실 제외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나 서면을 원하시면은 아마 그런 경우엔 별도의 보수가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협동조합이
하셔야 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 신고는 대행을 해드리지만 세금을 납부해 주진 않죠. 그래서 세금은 당연히 납부는 협동조합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혹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시고 수입 지출 내역서를 작성을 하시는 이런 일련의 거래대금의 입출구 기록 혹은 세관계산서 발행, 그리고 결산자료,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조합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이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세무대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기록하고 회계장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무대리는 어차피 회사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당연히 그건 협동조합에서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잘 적으셔서 앞서 말씀드린 수입 지출 내역서 같이 서머리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검토하고 장부를 만들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협동조합에 요청을 해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정확하게 회계장부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장부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세무대리인은 다시 협동조합에 보내서 요 거래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맞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하시게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 결국 이제 모든 장부 작성이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나 자금 관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협동조합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내부적인 자료, 조합 자료, 조합원 명부나 출자자 명부 혹은 협동조합에 대한 회세 소개서 아니면 신용평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직접 업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무대리는 결국 장부 작성하고 세금 신고하고 그리고 세금 관련된 상담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의 업무는 당연히 협동조합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래 보시면 민원 서류 발급 혹은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등 정정 등은 조합이 직접 진행 가능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등기부 등본 정정 등을 보통 진행하시게 되죠. 뭐 민원 서류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금 관련된 거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시고 나머지 민원 서류들은 민원24라는 또 그 인터넷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시고 아니면 뭐 구청에 가셔서 직접 발급 받으셔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정정 같은 경우도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요. 네. 기장대리를 맡기는 경우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의하실 점은 결산 신고 시에 준비자료에 포함된 오른쪽에 보이는 준비자료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만 이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한 결산 보고서 작성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작성된 장부를 다시 조합에 드리면 조합에서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조합에 와가지고 매일매일 조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최대한 자료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서 보내주셔야 그거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 장부가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2, 3년 결산을 하시다 보면 아마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협동조합 관련 내용이 장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뭐 법정 적립금이라든지 출자금이 변동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역시 장부에 이제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무대리는 어쨌든 일반적인 회계 개정 과목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협동조합 고유의 개정 과목이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요청을 하셔서 어떤 명칭으로 개정 과목을 만들자라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개정 과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결산 법인세 신고시 준비 자료는 일단 뭐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내용을 아실 것 같고 아래 인건비 원천세 신고시 준비 자료를 보면 일단 임원들이 입사 퇴사할 때 신상 관련 정보라고 그랬는데 가령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시키시 원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내지 뭐 등본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직원들 인건비 관련된 세금은 계산을 해드리지만 노무 업무는 노무사에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뭐 이제 노무에 대해서 좀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 영역은 또 노무사이기 때문에 노무 문제 관련된 거는 노무사로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준비자료에 보시면 수출 수입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이런 건데 요건 또 이제 관세이기 때문에 요건 또 관세사가 전문가고요. 관세사에게서 증빙을 받아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인건비 신고는 이제 매달 아니면 이제 반기로도 하실 수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실 수 있는데 요 만약 직원이 적고 뭐 인건비 나가는 게 별로 없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셔서 우리는 반기마다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원천세도 반기마다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이제 4번 신고하게 돼 있고요. 저 협동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중간 예납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 신고 보통 12월 말 법인이면 6월 말로 잘라서 6개월간 거래를 8월 말에 신고하시고 1년치 12월까지 1년치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법인세를 그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조합 결산 절차 중 기장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지 않고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 원리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직후 혹은 사업 개시 전 협동조합의 경우에 이 결산보고서 자체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상 출자금 혹은 일반 회사는 이제 자본금, 총액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자 법인, 물론 12월 말일 법인일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2월 말 법인이거든요. 12월 말일자 법인 등기부동본산 출자금액 혹은 12월 말일자 조합원 수에 곱하기 출자 자수를 곱한 금액이 출자금 총액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금액은 현물 출자가 아닌 이상 조합 통장에 입금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잔액, 12월 말일자 은행 거래 내역 잔액, 통장 잔액은 당연히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거래에서 수입 및 지출을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그리고 수입 지출 내역서 등을 작성하셔서 입금 출금이 각각 수입이나 지출 혹은 자산 부채로 다 계산이 되시면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당기순이익 혹은 당기순손실이 확정이 되시는 거고요. 복식부기 원리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나타나게 되고 당기순손실은 미처리 결손금으로 용어만 바뀌어가지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결국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부채총계에 더하기 자본총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일단 하실 때 가장 쉬운 거는 먼저 가장 정확한 숫자,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명백히 나타나는 숫자가 있잖아요. 통장 잔고금이라든지 출자금 잔액, 이걸 먼저 기록하시고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따라서 이게 수입인지 비용인지 기표를 하시고, 그리고 물론 입출금 거래 중에 꼭 손익거래가 아닌 것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출금이 나갔지만 우리가 기계장치나 토지 건물들을 구매하셨으면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처리가 되고요. 출금됐다고 무조건 비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입금이 되었는데 수입이 아니라 부채로 되는 경우도 있죠. 가령 우리 건물에 누가 임대를 들어왔는데 이분이 임대보증금을 입금하셨으면 이 부분은 입금이 됐지만 수입이 아니라 반환해 줘야 되니까 부채,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금 출금을 수입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로 기록하고 나서 작성을 하시면 최종적으로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에 더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장대리인이 없는 경우 결산 절차 작성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최초 1기 첫 해년도인 거고요. 가령 2019년 10월에 출자금 1,000만 원으로 설립을 하셨어요. 근데 설립 비용으로 뭐 법무사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설립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출자해서 설립하셔서 아직까지는 수입이 0원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 출자금은 1,000만 원으로 설립됐으니까 1,000만 원이 일단 통장에 입금이 됐을 거고요. 이 중에 설립 비용 100만 원 그리고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이 출금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출하셨으니까 통장 잔고는 당연히 6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금만 돼 있는데 설립 비용 100만 원,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이 출금됐잖아요. 설립 비용은 비용 처리될 거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 왼쪽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100만 원이 기표가 될 거고, 수입은 제로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손실, 비용만 쓴 거죠. 그러니까 당기순 손실 1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기순 손실은 오른쪽에 재무상태표에 결성금으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그리고 맨 위에 현금성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 잔고니까 1,000만 원에서 설립 비용 1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빼면 결국엔 600만 원이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입금, 출금, 거래 내역을 지출 내역서로 작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금 100만 원은 비용 처리하셨을 거고 300만 원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으로 기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 조합이 끝나게 되면 다시 반환받을 돈이니까 이건 우리의 자산으로 돼서 자산 총계 밑에 위에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는 900만 원이고요. 출자금은 12월 말일 현재 출자금 변동이 없었으니까 최초 출자금 1,000만 원이 기록이 되고, 부채는 없으니까 0원이고, 그러면 자본 총계는 결국 출자금 1,000만 원과 단기에 발생한 단기순 손실이 바로 결성금이 돼서 요게 마이너스 100만 원 해서 자본 총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국 자산 총계 900만 원, 부채 총계 0, 자본 총계 900만 원, 부채랑 자본 총계는 결국 0원 더하기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이 돼서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일치하는 이런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조합 결산에서 재무제표를 읽기 위한 핵심 개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무상태표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부채, 자본이란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보통 이 차변, 대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그러니까 왼쪽은 자산이라 하고 대변,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채 더하기 자본이 결국 이 자산 총계랑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건 이제 복식부기 원리인 차변 대변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회계 주체, 여기는 우리는 조합이겠죠. 조합이 통제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며 일정 기간 계속 사용 가능한, 이월 가능한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재고자산이라 불리는 상품, 우리가 상품을 구매해서 이제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다가. 그러면 상품을 구매했으면 자금 지출은 일어났지만 이거는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실제 나중에 판매할 때 원가 처리되고 매출이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가령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경우, 기계장치는 어쨌든 조합이 통제 가능하고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뭔가 물건을 제조하면 이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옆에 오른쪽에 써 있지만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일정 기간 내 상환할 의무가 존재하고 이행을 위해 미래 자원의 유출, 그러니까 우리 자산 같은 게 유출이 예상되는 거죠. 돈이라든지. 부채의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차입금이 있겠죠. 은행 차입금, 아니면 뭐 국가 정부로부터 받은 차입금. 이런 것들은 현재 차입을
일으켜서 사건의 결과로서 이제 향후에 상환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고 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선 현금 유출이라는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 자본은 순자산은 사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이제 순자산이라 하고요. 자본은 요 출자금, 적립금, 잉여금을 이제 자본 총계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부채를 뺀 차액이 순자산, 즉 자본이 되는 것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에는 항목을 보시면 출자금, 그리고 적립금, 잉여금 등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 이제 초기 조달 재원이죠. 자본금이란 얘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합이 존속되는 동안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출자금이 최초 이제 자본 조달의 개념이고, 적립금, 법정 적립금, 우리 조합 같은 경우 이제 10% 30% 법적 잉여금 발생하면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 적립금인 거고, 그리고 잉여금은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이 일로 오게 됩니다. 즉 누적돼 이제 처음 1기에는 당기순이익이 당기 이익잉여금이고 당기순손실은 당기 결손금이겠지만 이게 이제 매년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이 누적분이 이 잉여금에 이제 계속 적립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있다가 이제 법정 적립금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 자본 내에서. 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개정 과목에서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보통 크게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분은 결국 1년 기준입니다.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그걸 가지고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구분을 하고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 혹은 1년 이내에 지불할 예정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는 이제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되는 자산, 그리고 1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지불하는 부채를 갖다가 이제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산, 같은 부채 내에서 단지 기한 1년으로 따져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읽기 위한 핵심 개정 과목 중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자산, 부채 중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유동자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중 유동자산에는 크게 당자자산, 재고자산 두 개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당자자산은 이제 현금화되기 쉬운 자산을 보통 당자자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유동자산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이내가 다 돼야 되고요. 당자자산은 뒷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개정 과목을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 대급금, 단기대여금, 선납세금 등으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표준 개정 과목이고요. 이외에 조합에서 특별히 다른 조합만의 특징을 가진 개정 과목 명칭을 쓰시려고 하면 그거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무보고상 이런 세무서에서 양식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이제 맞는 표준 개정 과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당자자산 중 첫 번째 이제 현금 및 예금은 통화, 즉 이 원화, 외화, 그러니까 현금이죠, 현금 말 그대로.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이건 뭐 조합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기가 1년 미만인 은행 예금, 요렇게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예금의 현금 및 예금의 이제 이쪽으로 기록이 되고요. 이제 받을 돈은 매출채권, 미수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 조합의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받을 돈이면 매출채권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받을 돈은 그냥 미수금이란 보통 개정 과목을 씁니다. 또 매출채권에서도 현금으로 받을지 어음으로 받을지에 따라서 매출채권 안에 또 구분을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수수익, 이건 이제 이
기간 경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쉬운 게 이제 이자를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기간 계산으로 해서 가령 제가 10월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1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받을 이자를 계산해서 이거를 미수수익이라는 미확정자산으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미수수익으로 기표를 해놔야 이게 이자수익, 미수수익으로 기표되면서 향후에 12월 말일자로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가 이제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선급금인데요.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혹은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선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즉 아직 상품이나 원재료나 기계장치 이런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돈만 먼저 선금으로 지급된 상태고요. 12월 말일 결산일 현재 돈만 미리 선금되고 아직 물건을 받지 않은 경우엔 선급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기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급 비용은 미리 지급한 금액 중 소멸기간이 미경과한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미수수익처럼 기간 기속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쉬운 예로 보험료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10월 달에 가입했는데 내년 9월까지가 만기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금액을 12분의 3으로 해서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보험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현재 선급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령 보험료로 120만 원을 냈다고 치면 10, 11, 12, 3개월은 보험 적용을 받아서 12분의 매월 120만 원은 12분의 1이니까 매월 10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30만 원은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아직 보험기간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고요. 이것은 과세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미리 부담한 부가세입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를 붙여서 사오게 되죠. 그러면 그 부가세는 이 환급을 받게 되니까 이 자산, 우리의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게 되니까. 이 반대로 부채 계정에는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요것은 저희가 이제 매출을 과세 매출을 발생할 경우 100원에 10%인 10원을 붙여서 110원에 물건을 팔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은 단기 대여금으로, 이것은 물론 유동자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여금을 발생했으면 대여를 해줬다는 건 결국 보통 제3자 간의 거래선 그냥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진 않죠.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요때 이자를 계산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수수익으로 이제 계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선납세금으로, 은행에서 이제 이자 소득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를 떼고 저희한테 통장에 이렇게 입금시켜 줍니다. 따라서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세금 먼저 납부한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기록하고, 혹은 법인세 계산하면서 중간 예납할 때 6월까지 결산했더니 이익이 났어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미리 냅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선납세금으로 해서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다음은 자산 중에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엔 재고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판매 과정을 거쳐 현금화되는 자산으로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 제품, 보통 이 두 가지가 있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는 원재료, 그리고 생산 과정 중간에 있는 제공품의 단계를 거쳐 제품으로 되고요. 여기 말씀드린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외에도 수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아직 그러니까 배에 실려서 아니면 비행기에 해서 오고 있는 중간에 있을 때 이제 미착품이란 계정 과목을 쓰고요. 혹은 또 뭐 원재료 말고 이제 부재료란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네 가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이고요. 상품은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서 사서 다시 우리가 누군가한테 파는 이런 거를 상품이라고 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합 내에서 만든 거죠. 가령 뭐 우리 제품이 뭐 김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뭐 배추, 뭐 고춧가루, 젓갈 이런 것이겠고, 원재료를 이제 다 섞어서 김치를 절이는 상태에 있다 하면은 생산에 투입됐으나 완성은 안 된 상태라서 제공품으로 아마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게 이제 다 숙성이 완료돼서 판매에 이제 게시가 된다 하면은 제품 계정으로 올라가고,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면 이 매출 원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 상품은 별도로 이제 외부에서 아예 사와가지고 그냥 다시 파는 그런 걸 이제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다음은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 그리고 그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보통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과목을 또 세분화시키고요. 그 중에서도 비유동 자산 중에 이제 투자 자산이란 것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적립하는 자산입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있고, 사실 조합에서는 사실 투자 자산이 많이 없긴 하죠. 예. 투자 자산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로 장기 금융 상품. 이건 이제 1년 이상 들은 적금 같은 거. 장기간에 걸쳐서 드는 적금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계정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유가 증권 혹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이 쓰는데, 이 투자유가 증권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주식,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이제 투자유가 증권 계정 과목으로 놓고요. 그 투자유가 중에서도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팔려고 하는 증권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아니면 만기 보유 증권은 보통 이제 채권과 같이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것들은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제 DB형이라고 하는데, 이 급여형이죠. 원래는 이게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이 부채의 차감 항목으로 계상이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즉 기말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더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이 투자자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지막은 이제 장기 대여금. 아까 단기 대여금과 반대로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그러니까 뭐 만기일이 뭐 올해 빌려줬는데 3년 뒤에 일시상환하는 대여금 같은 경우 이제 장기 대여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자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무형은 말 그대로 형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투자자산을 비롯해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그냥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형체를 식별할 수 있는, 요 밑에 예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차량 운반고, 기계장치 이렇게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유형자산이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조합에서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건물이 다 준공이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그 공사비 들어간 것까지 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표를 하다가 건물이 다 이제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이제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어떤 무형의 권리, 그리고 그런 권리나 아니면 두 번째 있는 영어권. 영어권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조합에서 다른 회사를 아예 주식을 사왔어요. 근데 회사의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지불을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사온다면 결국 그거를 영어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산 부채 말고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 회사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영어권이 더 있다고 보고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사오는 거니까 그 재무제표 자산 부채 차액인 순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온 거를
이제 보통 영어권으로 이제 기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세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건 형태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사오면서 지불한 금액은 소프트웨어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권리금, 우리 임차 권리금을 만약 조합에서 줬다고 치면 그거는 이제 이 임차 권리금이란 무형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산들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내용연수가 없지만 건물 같은 경우 뭐 20년,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기간에 걸쳐서 그 사원 매입 금액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나머지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아니면 뭐 전신전화 보증금 이런 것들 보증금이나 혹은 이제 1년 이상 되는 장기성 매출채권. 사실 근데 매출채권에서 1년 이상 걸려서 받는 매출채권은 보통 이 부실채권이 많겠죠. 네, 아무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채권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뭐 나머지 그냥 뭔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 같은 거 이제 기타의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기타의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갈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부채 중에 유동부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과 반대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과 반대되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지불할 예정인 부채이고요. 줘야 할 돈인 거죠. 그러니까 받을 돈이 아니라, 아까 당좌자산 쪽에서 받아야 할 돈은 매출채권 내지 미수금이었는데 줘야 할 돈은 매입채무 내지 미지급금이 됩니다. 매출채권의 반대가 매입채무, 미수금의 반대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즉 사업 목적 관련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매입채무로 기표를 하고, 그 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좌자산의 선급 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요. 기간 경과로 지급 의무는 발생했지만 그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은 채무입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10월에 차입을 했는데 1년 뒤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자를 계산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타인의 부채를 받아서 회계주체가 지급할 부담을 가진 돈이고요. 예를 들면 4대 보험 중에 이제 직원부담분,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하면서 4대 보험료 직원부담분은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하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정부 4대 보험료 정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12월 말일자로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예수한 돈을 예수금에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4대 보험료 납부하시면서 예수금에서 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동부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수금이 있고요. 이것은 당좌자산의 선급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선급금은 아까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금을 지급했다는 경우라면, 이것은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선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계정 과목을 쓰게 되고요. 일반 상거래에서 미리 돈만 미리 받은 상태고 아직 그 물건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돈만 먼저 받은 상태, 12월 말일자로 돈만 먼저 받았고, 그 내년 사업년도에 뭐 상품을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선수금과 상계 처리하게 되겠죠. 다음은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은 당좌자산의 미수수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요. 돈을 미리 받은 금액 중에 기간 계산을 해서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선수수익으로 잡습니다. 가령 헬스장에 저희가 1년 회원을 가입해서 10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조합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치 회비를 다 받았지만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이분이 헬스장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용역 제공을 했고, 나머지 1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9월 31일까지는 아직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아직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아직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아직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120만 원을 회비로 1년 회비로 받았다면 그 중에 30만 원을 수익으로 이직하고 나머지 90만 원 내년도분에 해당되는 것은 선수 수익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다 이제 수익 인식을 하게 되죠. 나머지 90만 원은. 그 다음은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서 역시 당좌 자산의 단기 대여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차입금인데 상환 기간이 이제 1년 이내인 차입금. 올해 10월에 빌렸는데 내년 9월 말에 상환해야 되는 만기가 1년짜리 차입금인 거죠. 그리고 장기 차입금, 상환 기간이 장기인 차입금 중에 이제 분할 상환하는 경우 같은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해서 유동성 분류를 하고요. 단기 차입금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단기 차입금은 1년 미만, 만기가 1년 미만인 차입금인 거고, 장기 차입금 중에서 기한이 1년 이내 도래되는 것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재분류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부채 중에 비유동 부채입니다.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지불해야 할 채무로서 예로 이제 개정 과목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아까 자산 쪽에서 설명드렸던 임차보증금의 반대 개념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향후 이 세입자가 나갈 경우 저희가 반납해야 될 돈인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임대보증금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기재를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계산해 가지고 채무로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을 가입하셨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차감 항목으로 퇴직연금 운영자산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장기차입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환기간이 만기가 1년 이 넘어가는 차입금이고, 분할 상환할 경우에는 1년 이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상환해야 될 장기차입금 중 분할 상환액은 유동성 장기차입금 계정을 써서 유동부채 쪽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인데요.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정상태표에서 마지막 항목인 순자산, 즉 자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크게 출자금, 적립금, 잉여금 3개로 나뉘고요. 출자금은 이제 일반 기업의 자본금이죠. 영구적 제약 조건이 있는 자산으로서 기본 재산인 거고, 처음 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 출자금을 받게 되고, 이후에 추가 출자 조합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출자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탈퇴로 인하여 출자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적립금은 일시적 제약 조건이 있는 자산으로서 보통 조합의 경우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10%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30%를 적립합니다. 근데 매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한대로 적립하는 건 아니고 출자금의 3배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법정 적립금이 조합에서는 대부분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잉여금 같은 경우는 잉여금은 이제 이익이 계속 발생해서 플러스가 유지되면 잉여금 개정 과목을 쓰고, 손실이 발생해서 마이너스가 누적돼서 마이너스가 되면 결손금이란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잉여금 내지 결손금이란 개정 과목을 쓰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 순이익 혹은 단기 순손실 혹은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매년의 수익 비용을 차감한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이 누적돼서 쌓여 있는 개정 과목이 바로 잉여금 개정 과목입니다. 이상 재정 상태표를 설명드렸고, 이번엔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사업수익, 크게 사업비용, 그 다음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 그리고 고유목적 준비사업금 전입,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 혹은 단기 순손실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익 쪽에 먼저 목적 사업수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익을 목적 사업수익에 기표하게 되고요.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랫단의 수익사업 수익으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통상 회비, 후원금, 보조금 등으로 목적사업 수익을 구분하실 수 있고요. 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합의 회비 수입이 주 수입이면 경우에는 목적사업 수입에 회비로 기록을 하고, 아니면 소액이고 그렇게 이 회비 자체가 우리 조합에서는 큰 수익이 아니라고 하면 영업의 수익으로 회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회비는 이제 조합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 분담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원금 같은 경우 이제 일반 특정 후원금 혹은 현금 현물 후원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후원금은 이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 순수한 후원금이고, 이제 특정 후원금이라는 것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특정 목적에 써달라고 해서 후원을 해주실 때는 특정 후원금이란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물로 받을 수도 있는데, 현물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 물품으로 받은 그거를 시가 평가를 해요. 즉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자 판매가 정도를 시가 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후원금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조합의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대가성 없이 일반적으로 받는 지원금이고요. 만약 이게 이제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이다라고 치면 수익 사업 수익 혹은 금액도 작고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수익 쪽에 보조금 수익으로 기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익 중에 수익 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합의 목적 사업이 아니라 그 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크게는 상품, 제품, 용역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제화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하고요. 제품 매출은 이제 저희가 직접 자가 생산 혹은 외주를 줘서 제작한 제화를 판매할 경우 제품 매출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매출은 이런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해서 획득하는 수익을 이제 용역 매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비용에는 이제 목적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목적 사업비에는 이제 사업 운영비 혹은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 이 운영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에 기표를 하시고, 그 외 사업이면 기타 사업 어떤 사업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분화해서 사업 비용을 각 사업별로 기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관리비, 그 사업과 관련 없는 공통비 이런 일반적인 경비들은 관리 운영비로 이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비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특정한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거겠죠.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매칭돼서 특정하게 매칭되는 비용은 사업 운영비로 기록을 하시고, 이 사업 운영비에도 또 세부적으로 계정 과목을 들어가면 인건비, 강사비, 회의비, 출장비, 임차료, 홍보비, 행사용품비 등등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들은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계정 과목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관리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이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면 그냥 관리 비용이냐 차인 거지. 사업과 매칭이 안 되는 비용은 이제 관리 운영비로 들어가고, 가령 뭐 관리부서의 인건비 혹은 퇴직급여,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세금 가구가 이런 다양한 계정 과목의 형태들의 다양한 성격의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매칭이 되는 비용은 사업 운영비로 기표를 하시고, 그 외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관리 운영비로 하여 이렇게 일반 기업은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이런 공통 비용 항목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이제 주사업 수익과 그거에 매칭되는 사업 수익에 매칭되는 사업 비용이 각각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수익과 사업의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매칭되는 비용은 사업비용, 그리고 사업과 매칭이 안 되는 일반 비용은 관리 운영비로 기록을 하시고,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사업의 수익엔 이자 수익, 혹은 어디에 우리 조합에서 어디 법인에 출자를 해서 받은 뭐 배당금이 있으면 배당금 수익, 그리고 외화 거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외화 거래를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외환 차익, 그러니까 달러를 뭐 매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다가 달러를 이제 환전했을 때 발생하는 외환 금액을 외환 차익이라고 하고요. 만약 그거에 손실이 났으면 사업의 비용에 외환 차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환산 이익은 이제 기말자로 우리가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말자에 나라에서 정한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한 거랑 우리 장부상에 있는 이 외화 예금 잔액이랑 비교를 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외환산 이익이고, 손실이 발생했으면 사업의 비용 쪽에 외환산 손실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저희 자산에 달려있는 장부가액과 실제 처분가액과의 차이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으로 자비익,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단수차 이런 게 이제 이익이 맞으면 자비이고, 손실이면은 사업의 비용의 잡손실로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비용은 아까랑 반대되는 개념은 이자 비용, 외환차손, 외환산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손실 이렇게 기표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금액의 일정 부분을 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목적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 이제 환입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자 배당 소득일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을 100%까지 하실 수 있고요. 기타 사업일 경우에는 이익의 50%까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은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기 순이익을 줄여줘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시면 다시 환입 처리가 돼서 플러스 항목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상으로 손익계산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결산일 현재 현금 보유액은 40만원, 그리고 예금 잔고는 60만원, 그리고 단기에 비품을 30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면서 미지급한 금액이 650만원 채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 40만원, 예금 60만원, 비품 300만원 해서 자산 총계는 400만원이 되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미지급금은 부채로 650만원이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니까 400만원에서 65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누적돼서 결손금이 있는 회사의 조합인 거죠. 그리고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650만원과 마이너스 250만원을 더하면 400만원으로서 자산 총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 잉여차액, 즉 결손금의 세부 내역을 봤더니 당해년도 잉여차액이 마이너스 320만원, 그리고 정기율분이 70만원 해서 누적된 결손금은 마이너스 250만원입니다. 즉 당해년도에 잉여차액이 당기순손실 320만원이 발생했고, 전년도에는 아마 이익이 났었나 보네요. 전년도 잉여금이 70만원 있어서 전년도 잉여금 70만원에 당기순손실 320만원을 차감하니 당해년도에 누적으로 된 잉여차액은 마이너스 250만원, 즉 결손금이 발생한 조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각각 계정 과목별로 계산이 되어 있고, 아랫단에 보면 자본에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그리고 5번 결손금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산총계는 부채총계 더하기 자본총계, 즉 부채 및 자본총계와 일치하고요. 여기에 있는 재무상태표도 자산총액 35억 2,700과 부채 및 자본총계 30억 2,700이 일치합니다. 즉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요. 당기 순손실 내역을 보시면 많으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당기 순손실은 당해년도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당해년도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지 않고요. 당기 순손실은 그냥 플러스로 표시하고 전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건 전기가 당기 순이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기 순손실은 당기가 1억 2195만 39원이고요. 전기에는 마이너스 1639만 6906원인 건데 이건 전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아니라 전년도는 마이너스 반대니까 당기 순이익이 1639만 6906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을 보시면 전기 금액이 2억 1614만 9652원이고 여기에 당기 순손실 1억 2195만 39원이 발생했으니 전년도 결손금에 당기 순손실을 더하면 그 금액이 바로 당기 7기 당기의 미처리 결손금 3억 3,809만 9,691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재무상태표에 이어 손익계산서 예시 서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양식은 이 더존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 명칭 자체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일반 회사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있지만 사실 계정 과목은 이럴 뿐이지 실제 내용은 사업수익이 매출액이고 사업비용이 매출원가고 그 다음 매출총익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고요.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가 우리 아까 사업비용 중에 관리운영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 해당되고 사업의 비용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더존 회계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대분류 항목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쓰신 거고 사실은 아까 앞에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사업수익, 사업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상품 매출이 있고 이행 대응되는 상품 매출원가가 매출원가 쪽에 있고요. 매출 할인은 이제 매출을 할인은 디스카운트 해준 거니까 이제 상품 매출에 할인해 준 금액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제품 매출이 있고 매출원가 쪽에 보면 또 이에 대응되는 제품 매출원가가 있고 그리고 식당 상품 매출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음식점업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매출이 있는데 아마 이 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는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 쪽에 용역 매출원가는 따로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매출액이 결국 우리 이 조합의 목적사업 수입인 거고 사업 수익인 거고 그리고 매출원가 쪽이 이제 사업 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는 이제 목적사업이 있고 또 이제 일반 수익사업 수익 식당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수익사업 수익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매출총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우리 사업 비용 중에 이제 관리 운영비에 해당하는 게 이쪽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 손실은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고 이제 영업의 수익은 사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사업의 비용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익계산서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총이익이고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수익 혹은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수익 혹은 영업손실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혹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법인세 등을 빼시면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 혹은 당기 순손실이 계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회계 계정 과목을 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은 사업수익 그리고 매출외과는 사업비용 그리고 사업비용 중에 관리운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해하시고 영업의 수익은 사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사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보다 이해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예시에서 부문별 손익안분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게 결국 뭐냐면 주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보조금 사업 이런 각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사업 단위별로 각 매출액 그러니까 사업 수익, 사업 비용, 사업의 수익 비용이 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손실이 났고 어떤 사업에서 얼마 이익이 나는지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또 부문별 그러니까 사업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조합결산 법정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상법상에 나와 있는 이익준비금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먼저 법 조문을 읽어보면 상법의 경우 이익준비금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즉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말고 현금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립을 해야 하고요. 무한대로 적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적립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법정 적립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개를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많이 법정 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잉여금액 그러니까 배당액이 일반 회사에서는 배당액이지만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잉여금의 협동조합 경우에는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고요. 이거는 물론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한데 잉여금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30% 이상을 법정 적립으로 적립해야 되고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립해야 됩니다. 물론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남아있을 때여야 됩니다. 이렇듯이 일반 회사, 그 다음 협동조합,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법정 적립금 적립을 가장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정 적립금은 이 자본 안에서의 이동일 뿐이지 실제 현금을 적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본에는 출자금이 있고 법정 적립금이 있고 마지막 잉여금이 있습니다. 요 세 칸으로 구분이 되는데 출자금은 이 조합이 설립될 때 출자한 그 금액이라서 요거는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변동 불가능한 항목이고요. 물론 뭐 중간에 이제 그 조합원이 나가시다든지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오실 경우 약간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이 금액은 조합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기 순이익이나 당기 순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개념이고요. 만약 당기 순이익이 계속 그러니까 조합이 계속 이익이 발생해서 당기 순이익이 누적돼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잉여금 대신에 위의 항목 적립금, 법정 적립금으로 이동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법정 적립금으로 해놔야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정 적립금 사용 용도는 배당을 할 수 없는 용도라서 계속 협동조합에서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해가서 계속 돈을 가져가면 이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법정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서 그 이상은 배당을 못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놓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잉여금에서 법정 적립금의 적립은 자본 내에서 이 위아래로 가는 순서일 뿐이지 이거를 반드시 현금으로 적립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게 이제 법정 적립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돈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사용 못하는 거 하는 건데 이런 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우리 조합 결산 하시면서 그 조합원 총회에서 법정 적립금을 30%로 적립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법인 내 유보를 하실 것이지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법정적립금은 언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기본법 98조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즉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대로 이를 보존하겠습니다. 즉 이익이 계속 나다가 어느 한 해에 영업활동이 안 좋거나 해서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에 쌓여있던 이익잉여금 그리고 임의로 적립한 임의적립금, 마지막에 그걸로도 보존이 안 될 경우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그동안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의 30%,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씩을 계속 법정적립을 했죠. 그래서 그 쌓여있는 법정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해에 잉여금, 임의적립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 법정적립금 순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를 보존하시게 되면 됩니다. 다만 우리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즉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협동조합은 배당을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 자체가 아예 비영리법이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12월 말 기준 법인 경우 12월 말일자로 결산이 끝나시면 12월 말에 발생한,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일반 회사는 주주총회,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그 당기순이익 발생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게 바로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고요. 보시면 표에 보시면 맨 상단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기 2월 그 전년도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에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더하셔서 합계를 내신 다음에 그 합계 1644만 9813원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정하시는 게 바로 조합원 총회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644만 9813원인데 이 중에 204만 6159원을 법정 적립금으로 처분하고 배당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요게 그 다음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해에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결산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했지만 조합원 총회는 3월 중에 2월, 3월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돼서 2020년도 회계연도에 이러한 잉여금 처분 사항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적립금 적립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출자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 첫 해에 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1기 결산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출자금 1000만원 그리고 잉여금 500만원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당기순이익 500만원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금이 그대로 잉여금 500만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결산이 끝난 이후 3월에 사업 조합원 총회가 열린다면 조합원 총회 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0만원이고 물론 요건 이제 1기 당기순이익 500만원이 그대로 계산되어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법정적립금으로 잉여금 처분액으로 당해년도 당기순이익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계산할 것입니다. 물론 30% 이상 40%, 50%까지 다 적립은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30%에 맞춰서 이제 적립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처분 잉여금 500만원에서 잉여금 처분액, 법정 적립금 처분액 150만원 빼면 나머지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은 500만원에서 150만원을 차감한 35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2기 말 이제 재무상태표에선 출자금은 그대로 변동이 없이 1000만원이 되고 잉여금 500만원이 구분돼서 법정적립금 150만원 그리고 잉여금 350만원 이렇게 분리돼서
기표가 될 것입니다. 즉 자본 내에서 총액은 1,500만원, 1,500만원 동일하고요. 다만 이익잉여금이 법정적립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적립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자금 총액의 3배, 즉 여기서 이 예에서는 출자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3배인 3,000만원까지 법정적립금을 매년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2는 1기에 500만원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고 2기에 800만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기 말 결산하고 나서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출자금은 1,000만원 변동이 없고요. 당기순이익 800만원 그리고 정기 손실 500만원을 더하면 결국 네팅하면 잉여금 300만원이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1기에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1기에는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2기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전기 500만원 손실에 당기순이익 800만원을 더하여 잉여금 300만원이 계상이 될 것입니다. 결산이 완료되고 동일하게 다음 해 3월에 조합원 총회가 열릴 경우 2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것입니다. 전기 2월 미처리 결손금 마이너스 500만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800만원 해서 결국 처분 전 잉여금은 300만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잉여금 처분액은 역시 미처분 이익여금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처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여금 300만원에서 이익여금 처분액 9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210만원으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가 3월 달에 조합원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3기 결산 시에는 자본 금액이 출자금이 1,000만원 동일하고 잉여금이 역시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정적립금과 이익여금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법정적립금은 90만원 그리고 이익여금은 미처분 이익여금은 210만원으로 돼서 역시나 자본 총계는 1,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2기 말 재무제표에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확정이 되고 3기 재무상태표에서는 잉여금 300만원이 법정적립금 90만원, 잉여금 210만원으로 구분되어 계상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 3은 사례 1과 연결된 것입니다. 즉 1기에는 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2기에 손실이 3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2기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앞서 사례 1에 보여드렸던 출자금 1,000만원에 법정적립금이 150만원이 있을 거고요. 잉여금은 350만원에서 당기순 손실 발생한 300만원을 차감해서 50만원만 계상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기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2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50만원 여기서 1번의 정기월 미처분 이익여금은 아까 사례 1에 봤던 2기 말 재무상태표에 자본이익여금 350만원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2기에 발생한 당기순 손실 마이너스 300만원이 돼서 두 개를 합산한 금액이 미처분 이익여금 50만원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액에는 당해년도 손실이 발생해서 전년도 이익여금을 보존했기 때문에 당해년도 이익여금 처분액은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잉여금 처분액은 제로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도 50만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원총회에서 또 확정이 되면 3기 말 재무상태표 자본은 출자금은 1,000만원 동일하고요. 법정적립금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동일하고 잉여금도 전년도 말과 동일한 50만원이 기표되게 될 것입니다. 즉 1기에 이익이 발생해서 법정적립금을 적립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미처분 이익여금을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을 단기 순손실과 보존했기 때문에 결석은 보존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법정 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는 당해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단기 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 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즉 전년도 2월 된 누적으로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서 당해년도 발생한 단기 순이익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미처리 결손금을 보존하고 나서 또 결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에는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단기에 단기 손실이 발생해서 법정 적립금을 손실금 보존에 사용한 경우에도 역시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한 이 단기 순이익은 통장 잔고,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미적립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예시로 보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16기 단기, 15기 정기 모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15기든 16기든 모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정 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로 단기 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 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7기, 6기, 7기가 단기이고 6기가 정기인데요. 정기 거를 보시면 정기의 미처리 결손금 2억 1,614만 9,652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단기 순손실에서 단기에 발생한 것이 1억 2,195만 39원이고 정기는 마이너스 1,639만 6,90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순손실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가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건 정기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전기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정기 미처리 결손금 2억 1,614만 9,652원은 전정기 결손금 2억 3,254만 6,558원에 정기의 단기순이익 1,639만 6,906원을 더한 후 남은 2억 1,614만 9,652원의 결손금인 것입니다. 즉 전정기 5기에서 2월 된 누적 결손금이 넘어왔고 6기에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2월 된 미처리 결손금을 모두 다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사례 2 기억나시나요? 1기 말에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지만 2기에 800만원 단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기존에 누적된 손실을 단기순이익으로 다 커버하고 남은 경우에는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실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결손금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실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해. 그리고 또 사례를 보시면 역시 7기에는 똑같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기순 손실이 발생하에는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는 7기, 6기 모두 법정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3은 손실금 보존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3에서 1기 말 500만원 이익이 발생해서 적립금을 적립했지만 2기에는 3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즉 정기의 미처리 결손금이 없더라도 단기에 발생한 순손실이 적립금 합계보다 크거나 하여튼 손실을 발전하는데 적립금을 사용하게 되면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당연히 단기 순손실이 난 경우에는 무조건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공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주사업 비율입니다. 주사업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합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업 비율을 산정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출결의서, 수익결의서, 그리고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그 내역을 회계 처리를 잘 하시면 지금 예시처럼 사업수익, 사업비용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그게 전체 금액이 주사업 얼마, 기타사업 얼마, 경상비 얼마, 사업의 수익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주사업 비율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나 그 내역서 자체를 다 이런 주사업, 기타사업, 기타사업 2, 기타사업 3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주사업 비율을 산정하기가 아주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비 기준으로 구분 회계 처리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경영공시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예산서와 결산서 금액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예산, 결산 그리고 복식부기라기보다 이제 단식부기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사업, 기타사업 그리고 장관 항목에 따른 뭐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등을 적으시고 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 얼마를 기표하셔서 주사업 비율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 사업비 기준 구분회계 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복식부기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단식부기로 간단하게 작성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경영공시 전산에 기록 등재하는 것은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 규모가 적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이제 사업비 기준 구분 회계 처리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이 예산 결산을 해서 단식부기만으로도 경영공시를 하실 수 있게 양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빙, 그러니까 장부를 구분해서 주사업, 기타사업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장부 구분을 기장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해서 기장하시는 경우에는 사업비 기준도 그렇고 경상비도 이제 구분해서 기록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장부 구분을 이제 구분 기장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 저희 손익계산서에서 그 사업비를 주사업, 기타사업, 경상비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기준일 경우 장부 작성이랑 별도로 앞에 보신 양식처럼 수지예산서 같은 구조로 주사업, 기타사업 그리고 경상비가 구분된 결산서 작성을 별도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번에 사업비를 이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 지출 비용을 사업비와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 단식부기 작성하실 때 구분해서 이제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결산일에 닥쳐서 이 1년치 거래를 다 구분하시려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검증하실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제 외부 기장을 의뢰하시면은 협동조합에서 이제 정보 제공할 때 사업비, 지출 비용을 주사업,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이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기장일 경우에 이제 주사업, 기타 사업을 이제 별도의 프로젝트 혹은 부서로 관리해서 구분하셔서 회계 처리하거나 자료를 엑셀 자료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로써 이제 경영공시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챕터는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읽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읽어보시다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앞에
했었던 강의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